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살림 연구 좀 해보죠. 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제가 듣고 뵀는데 여기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세수가 지금 엄청 부족하다면서요? 예, 그건 맞습니까? 맞죠. 엄청 많이 부족하죠.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부족한 거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세 영향도 있죠. 감세. 예, 그렇죠. 그 지난 그 법인세 등 감세를 했죠. 근데 뭐 물론 뭐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세율 내려도 이 기업들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니까 내수가 좋아져서 세율을 내려도 뭐 세수는 줄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대한민국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말을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리면은 5년 동안 한 30조 원 정도 준다. 그리고 이 정부의 각각 모든 감세 조치를 통해서 5년 동안 60조 원 준다고 네. 기재부는 오히려 반박을 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R&D 공제를 줄였었잖아요. R&D 공제는 그 세법 개정안 이후에 발표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은 네. 뭐 한 제 계산에 따르면 5년간 한 80조 원 정도 줄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R&D 공제를 줄인다는 거는 R&D 공제를 늘렸죠. 늘렸다. 그러니까 R&D 공제에 대한 세수를 네네네네네. 줄였으니까 R&D 공제를 늘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줄이고. 예, 그렇죠. 그 세수는 줄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세수가 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에서 줄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팍팍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올해 세수 확보가 확충이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뭐 짜는데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그 감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지금 상반기고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내년은 정부 감세가 굉장히 크게 좌우가 돼서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은 내국세가 내년도 올해 본예산 기준보다 한 10% 줄어든다라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내국세가 10% 줄어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제 예산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2.8%예요. 예, 맞습니다. 요게 평년에 비하면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 네.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을 걸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물가는 3% 넘게 증가하는데 내년도 국가 지출은 2.8%만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 지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국가 지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돈을 조금 이제 아껴 쓰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들어올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이거 예. 채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무슨 방법으로 뭐 어디서 채웁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채를 국채 추가로 발행?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그 수지, 그 재정 수지를 보면은 한 45조 원 정도 마이너스를 예측하고 있어요. 통합 재정 수지가. 근데 45조 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그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아껴 쓰겠다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때 19년도 그 적자 수준이 한 12조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12조 원 적자가 났을 때 뭐 큰일 났다. 나라 살림이 거덜났다. 막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썼었는데 근데 내년도는 12조 원이 아니라 한 45조 원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난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세입이 10% 줄어드니까요. 세입이 10%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출을 2.8% 늘리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세출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 재정 수지 적자 폭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국가가 돈을 안 쓰면은 당연히 성장이 내수에 멈추겠죠.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정부 입장에서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국가가 돈을 많이 쓰면은 재정 건전성에는 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 내년도 예측 같은 경우는 좀 2.8%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좀 줄여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 성장률은 굉장히 어렵게 이게 나오겠네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경제 3 그럼요. 주체가 있는데 그럼요. 이제 가계는 지금 뭐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그렇죠. 가처분 소득 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가계대출 워낙 많으니까 기업은 당연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 안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거 좀 덜 할 게 뻔하고 예. 세 번째 이제 믿을 때가 원래는 정부인데 그렇죠. 정부도 2.8%밖에 안 늘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출에 대해서 좀 바른 그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정살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면은 뭐 당연히 지출 늘리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가정살림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었을 때 많이 경기를 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고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경기가 과열이어서 수입이 많이 들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이 정부 재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원칙인데 이렇게 세입이 안 좋을 때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무한정 늘린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내년도 이 국가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정부 주도의 뭐 무슨 정책을 통해서 막 어디 저 인프라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줄겠네요. 근데 또 의외로 네. 그렇지 않아요. SOC 같은 경우는 내년도 그렇게 줄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정부 같은 경우는 2.8%로 우리가 이렇게 제어한 것은 이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주는 거예요,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준 거는 지방 정부한테 주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주는 돈이 줄어들어서 실제 중앙 정부가 쓰는 돈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확하게 왜 지방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상 지방 정부 지출 규모는 누가 이게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돼요. 몇 퍼센트? 예, 이렇게? 내국세 뭐 지방 정부는 20%, 네. 그리고 지방 교육청도 20%여서 그냥 내국세 규모의 40%는 자동으로 지방 정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내국세가 내년도 10%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10%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가 15.4조입니다. 그러니까 15.4조가 지방 정부한테 갈 거가 줄어드니까 이게 전체 2.8% 지출로 커버가 된 건데 만약에 내년도 내국세가 10% 줄어들지 않고 올해와 내국세 규모가 같다라고 하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한 5.8%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게 중앙정부 지출을 줄여서 이 2.8%로 커버한 것이 아니라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줄어든 규모가 한 15.4조 원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네. 15.4조 원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거지. 그렇게 국가 지출 규모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지방에 교부되는 그 돈들은 주로 뭐에 쓰이는 돈들이에요? 그 교부세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교부세, 그 세금이라고 이렇게 뒤에 네네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원래 지방세인데 네. 그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없으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위해서 대신 걷어서 돈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지방 정부가 알아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정확하게 꼬리표 달리는데. 꼬리표가 달려 있는 네. 거잖아요. 중앙 정부가 이것은 뭐 기초연금 줘라라고 준 보조금은 당연히 기초연금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대신 마음대로 걷어주는 할수 거군요. 있습니다. 대신 걷어주는 거.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이 국세 중에서 20%를 그냥 지방 정부한테 주면은 지방 정부는 그걸 가지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쓸 수가 있는 건데 지방 정부가 굉장히 이 지방 근데 정부 희생이 되는 지방 거죠. 교부세가 한 15조 정도가 준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소득세도 보면 지방 소득세도 있고 예, 예. 지방에다 내는 세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방 자치정부의 살림살이는 훨씬 어려워지겠네요. 더 안 좋아지죠. 근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10%를 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소득세는 내년이 그렇게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국세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거여서 그래서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교부세도 줄어들지만 지방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세 취득세거든요. 근데 재산세 취득세 줄어드는 것은 뭐 굉장히
크죠. 크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100% 가는 거거든요. 예. 종부세 세수도 줄어들고 이 재산세 취득세 세수도 줄어들고 거기에 지방 교부세 세수까지 줄어드니까 법인세는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네, 지방에 내는 게 법인세가 없잖아요. 내국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법인세가 내년도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내국세가 10% 줄어드는 거고 지방소득세의 원천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10%이기도 하지만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10%도 우리가 지방소득세의 그렇죠. 법인분 소득세예요. 네. 그것도 내년도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 그 재정이 기업에 엄청나게 좌우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천이라든지 맞습니다. 청주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그 하이닉스하고 이런 데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 하이닉스 실적이 좋으면은 이천 청주가 지방 살림이 엄청 좋아져. 예, 잘 알고 계시고요. 어? 하이닉스 법인세를 많이 내면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 10%를 이천에 이천에다 내요. 내니까 뭐 그때 뭐 이천 세수가 너무 많아서 이천이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서 굉장히 네. 고생한 적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을 그냥 기금에다가 지금 이천이 기금에 있는 네? 돈이 5천억 원인가 그 정도가 5천억 원 넘게 있어요. 그래서 용인을 잘 보라는 거예요. 뭐 화성, 용인 이런 삼성이 데가 뭐 있으면은 300돈가 투자한다며.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그럼 사실상 거의 뭐 본전 내지는 뭐 마이너스 적자잖아요. 적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예 안 낼 거 아니에요 법인세를.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때는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이런 데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내국세가 10% 줄어드는 거죠. 내국세 10% 음. 줄어드는 이유가 소득세는 뭐 그렇게 줄지 않거든요. 네네.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인세 감소가. 음. 그러면 이런 법인세 감소가 이제 올해만 딱 끝나고 내년부터 괜찮아지면 뭐 어떻게든 뭐 충당 가능할 그렇죠. 텐데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모르죠. 이게 반도체 네. 경기가 내년도에 살아날지 내후년도에 살아날지 뭐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부의 스탠스라는 게 건전 재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추경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예산 증가율도 2.8% 역대급이잖아요. 예. 역대급으로 낮은데 사실은 건전한 재정이라는 게 사실 이 숫자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주면서 경기를 아까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회 그 전문가의 식견으로 볼 때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세수 전문가. 사실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 건전성은 사실 좀 이렇게 옛날 아웃데이트된 표현이거든요. 요즘에 다른 나라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네. 거의 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당장 부채 비율이 늘면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정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은 지금 부채를 빌려서라도 뭔가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한다라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어떤 부채 비율 등으로 표시되는 건전성 수치보다 네.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 고양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에서는 컨센서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지금 당장 부채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이 이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한다. 그 건전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뭐 지출 구조 조정을 뭐 무려 23조 원이나 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건전 재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커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저절로 지방 정부에 주는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든 거로 인해서 2.8%로 커버한 거를 우리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 조정 노력 때문에 2.8%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일단 팩트는 아닌 거죠. 그 우리나라가 약간 뭐 댓글에 좀 싸움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 법인세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제일 높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높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 수, 그 GDP 대비 법인세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 건 맞아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네. 저는 한 평균보다 법인세가 조금 더 높다. GDP 대비. 그러니까 세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GDP 대비 법인세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법인 소득 규모가 커요.
GDP 대비 법인 소득 규모가 다른 나라들보다 크기 때문에 GDP 대비 법인 세수가 큰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국가에 많이 내는데 법인세 형태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각종 부담금 형태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부담도 크지만 네. 국가 건강보험제도 없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기업이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그렇죠. 것이 사보험을 굉장히 하는 큰 거죠. 부담이잖아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실질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이 내는 총 부담금까지 같이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법인세는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건 그냥 절대 세율로 볼 때 높다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부담률. 이게 절대 세율도 그러니까 학자마다 높고. 조금 달라요. 네. 이게 낮다라는 사람도 있고 높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세율도 높고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매달을. 아니 그게 시각에 따라 다른 게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니 세율이라는 게 20%면 20%, 25%면 25%, 미국은 뭐 20%다, 우리는 25%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거잖아요. 왜 그렇지 않은 것이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 법인세를 내는 것은 네. 그 재무제표상 그 이익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세 이 입금산입이나 송금부산입을 한 세무조정을 거친 다음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무조정을 산정을 어떻게 하냐. 각 나라마다 비교하는 것이 전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학자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고 그런데 OECD 같은 경우는 실질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는 것은 뭐 약간의 컨센서스이긴 그거 합니다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마다 겁니다. 말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르구나. 이상민 연구위원 법인세보다 더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총 불구하고 부담액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이 법인세는 뭐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다른 부담금은 좀 낮은 편이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노동자를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보험 같은 거 내면은 기업이 손해를 나도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최소화로 하고 법인세를 조금 더 올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나면은 그런 세금 안 내도 부담금을 되니까. 안 내도 되는 거고 어허.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여서 저는 우리나라 구조가 이런 다른 탄력적이네요, 나라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저는 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체적 뭐 정확한 비교가 아주 객관적으로 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다른 가장 낮습니다. 나라들에 OECD 비교해서는 가장 조금 낮은 편이다. 좀 낮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업들 하고 싶겠네요, 그죠? 외국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세만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담금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부 그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예.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부의 안이니까 그렇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내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어떻게 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사실 국민의 합의만 한다면은 늘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늘려도 되고,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은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인 거고,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거는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네.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지출을 네,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개별 학자들의 주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적 합의가 가장 네. 중요하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충분히 다 숙지한 상황에서 어떤 그게 의견을 문제예요. 내서 예. 같이 뭐 합의가 되면 그게 괜찮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상 아주 편파적으로 굉장히 그 단편적으로 나오는 여러 뭐 가끔 뭐 법인세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 혹은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너무 적다 뭐 등등의 뭐 예. 이런 거에 이제 사실 합의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이후에 네. 이게 각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정확한 현실 진단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하라라는 것은 무책임한 네, 그리고 네, 불가능한 일이어서 뭐 이런 3% 같은 데서 현실 진단을 우리가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예산도 있긴 있는 것 당연히 같아요. 있죠. 진짜 예. 많아. 아, 진짜 이런 돈 왜 쓰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줄줄 샌다 진짜 예, 이런 예. 생각 많이 들죠. 진짜 그런 거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저 연말에 보면 이제 또 국회에 나서 그저 거물급 정치인들 쪽지 예상 이런 거 있잖아. 막 구겨놓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제 직업인데요. 근데 의외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출이 639조거든요. 639조 중에서 재량 지출이 한 3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조 원 재량 지출 중에서 근데 법적인 재량 지출인 인건비나 국방비 같은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재량 지출은 한 200조 원이에요. 근데 200조 원 중에서 뭐 한 10% 정도 좀 약간 허투루 쓴다라고 하면은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조 원이 뭐 작은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린 21세기 대한민국이 재량 지출의 10%나 허투루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허투루 쓰고 있는 것을 다 합쳐봤자 한 10조 원. 을 넘지 않고 10조. 뭐 10조 원도 굉장히 큰 거긴 네, 큽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도둑놈만 잡으면은 뭐 증세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어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그래봤자 한 10조 원이어서요. 그래서 뭐 10조 원이 그렇게 대한민국 지출 규모에 보면은 아주 크리티컬한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노력은 뭐랄까, 해야겠죠. 이 개인들이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거는 예, 예를 들어 예. 어디 뭐 갔는데 뭐 인구 뭐 한 2만 명 되는 도시인데 갑자기 어디 가보면 막 무슨 기념관에 엄청 삐까번쩍이 지어놨어요. 맞습니다. 어떤 도로를 한번 갔거든. 왕복 4차선인데 5분 동안 차 한 대도 못 본대.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야 너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런 그 인프라가 또 없으면 또 여기 그렇긴 하지. 사람 또 더 줄어드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맞긴 애매하긴 한데 한데. 우리 뭐 케인즈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네. 뭐 땅을 판 다음에 다시 땅을 묻는 것도 어떤 뭐 내수 경제 활성화된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규정하시는 분도 많이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전 재정도 중요하고 또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년도 예산 처리 그리고 네네. 경제 운영에 각별히 좀 효율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세수 부족도 하여튼 큰 문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